지난 이야기를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바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야기를 하자면은 칭기스칸의 네 아들, 부르테의 네 아들 간에는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에 칭기스칸의 뒤를 잇는 대칸으로 추대된 게 오고타이 칸이었죠. 셋째인 오고타이는 칭기스칸의 성취를 분배하는 정책으로 인심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곳간에 있는 혹은 창고에 있는 재물들을 대신들에게 나눠주고 또 인민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자신의 입지, 자신의 인기를 끌어올리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재물을 나누는 것만으로는 제국 운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일단 행정적인 측면과 군사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맞이하게 돼요. 1차적으로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몽골 고원 중부에 카라코룸이라는 도시를 건설을 하죠. 일종의 제국의 수도라고 할 수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도시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장 주요한 원인은 이 카라코룸이라는 도시의 운영자인 오고타이 칸이 굉장히 사치스럽고 향락적인 스타일의 인물이었다는 점이 가장 핵심일 것 같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좀 미스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중상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펴게 되는데 이게 카라코룸이라는 도시의 경제적인 파탄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심성 중상 정책인데 쉽게 말하면은 이 도시에 들어오는 상인들한테 물건값을 지불할 때 다른 곳에 2배가량을 지불하게 하는 그런 선심성의 정책을 펴게 됩니다. 카라코룸으로 많이 와서 물건을 팔아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도시 차원에서는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맞지 않게 되는 거죠. 지출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입은 좀 괜찮았냐? 이 수입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카라코룸이란 도시는 기본적으로 중국 대륙에 물자가 들어오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중국 대륙과 이 몽골 초원의 중부인 카라코룸 사이에는 고비 사막이 있었습니다. 도시 자체의 수입과 유통에 결정적인 제약이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도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유통망이 막혀있는 이런 경제적으로 굉장히 제한적인 구조였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이 운영되던 도시가 바로 이 카라코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닥쳤냐 하면은 몽골 제국의 동부에 있는 금나라 전선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칭기스칸이 아끼던 사준의 일원인 무칼리가 죽은 다음에 중국 전선 자체가 굉장히 교착 상태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금나라가 중국의 현재 시안 지역까지 회복을 하고 황하 이남 지역을 거의 모두 수복하는 데 이릅니다.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오고타이 칸 본인이 직접 원정을 나가게 됩니다. 금나라에서는 완한진화상이라는 명장이 몽골군에 끝까지 저항을 했지만 결국 중과부적으로 금나라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오고타이 칸은 부분적으로 금나라를 멸망시키는 성과를 얻었지만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었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고타이 칸 시대에 서부 이슬람 세계를 어떻게 정벌했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몽골 제국의 이 서방이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오고타이 칸 시대 이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묘사하는 게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칭기스칸은 몽골 초원을 통일한 다음에 서부에 있는 카라키타이란 나라를 우선 제압했었습니다. 카라키타이는 거란족의 후예가 세운 나라였고요. 동쪽으로는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북서쪽으로는 현재의 카자흐스탄, 그리고 남쪽으로는 현재의 키르기스탄을 포함하는 광대한 영토의 나라였습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초원지대가 드넓게 펼쳐진 그런 나라였고요. 이 카라키타의 정복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소설속 역사 시즌3에 책갈피 33편에 묘사한 바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방송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카라키타이라는 나라를 정벌한 다음에 몽골 제국은 서부의 이슬람 제국 호라즘이란 나라를 접하게 됩니다. 이 호라즘이란 나라의 권역은 동쪽으로는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도시인 사마르칸트를 포함하고 서쪽으로는 현재 이란의 도시인 테헤란까지 뻗어있는 강력한 이슬람 국가였습니다. 몽골군은 처음에 이 나라랑 교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호라즘 왕국에서는 칭기스칸이 파견한 사신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모욕하는 이런 행태를 취하게 돼요.
그래서 칭기스칸이 여기에 빡쳐가지고 호라즘을 정벌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칭기스칸은 이 호라즘 원정에서 여태까지 쌓았던 몽골군의 역량을 총동원한 전략을 펼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형태의 전략을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전략의 틀은 분진합격이라는 전략입니다. 군대를 여러 개 부대로 나눠서 그 부대들이 각자 개별적인 활약을 하면서 또 중요한 거점에서는 서로 합류해가지고 합동해서 공격하는 이런 전술을 의미를 하는데요. 어떤 부대는 그래서 산맥을 넘어서 호라즘의 후방에 등장하기도 하고 어떤 부대는 호라즘의 국경지대에서 계속해서 호라즘 군대의 피로도를 가중시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미쳐버리는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상대방이 머리를 치려고 하니까 머리를 막았는데 이번에는 막 옆구리를 찌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허점을 공격하는 전술을 반복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허점을 계속해서 찌르려면은 우리가 손을 바쁘게 움직이듯이 기동성 있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여기서 몽골군의 기동성이 굉장히 큰 빛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호라즘 입장에서는 몽골의 푸르니리들이 갑자기 치고 들어와서 자기네 심장을 뜯어먹으려고 하니까 국경에 있는 부대를 심장부로 옮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국경지대가 텅텅 비게 되니까 몽골군은 또 국경지대를 별 저항 없이 점령하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고요. 그러면서 호라즘의 내부로 차츰차츰 파고들면서 호라즘에서 공략하기 어려운 요새가 있을 경우에는 여러 부대들이 합류해가지고 총공격을 하는 이런 전술을 펼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빠지면은 정말 자기 능력의 절반도 발휘하지 못하고 속절없이 무너지는 게 보통인데 호라즘에는 금나라의 완한 진화상에 버금가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호라즘의 왕자였던 잘라루틴, 풀네임으로는 잘라루틴 망구르베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몽골군과 대항해서 어떻게 싸워갔는지에 대해서 다음의 상황극을 통해 들어보시겠습니다. 서기 1219년 호라즘 공략에 나선 칭기스칸은 호라즘의 성스러운 도시 부하라, 동쪽 거점인 사마르칸트, 그리고 수도인 우르겐치를 차근차근 공략해갔다. 호라즘 공략에서는 그가 아끼는 아들들, 즉 몽골 제국의 미래의 주역들이 활약을 펼쳤다. 칭기스칸은 자식들을 성장시키는 동시에 호라즘의 아들을 파멸시키고자 했다. 그러던 그에게 호라즘의 술탄 무하마드 2세의 아들 잘라루틴의 소식이 들려왔다. 그가 난공불락의 거점인 호라산을 중심으로 활약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그 소식을 들은 칭기스칸은 새 아들을 보내서 잘라루틴을 제압하도록 했다. 주치, 차가타이, 오고타이 삼형제는 호라산을 향해 가기 위해 카라쿰 사막을 통과하기 시작했다. 형님들, 이런 모래폭풍은 오랜만인데요? 그러게 말이다. 금나라로 향할 때 고비 사막을 건너던 기억이 나는구나. 모래폭풍이 거세긴 하지만 서둘러 진군해야 된다. 호라즘의 술탄은 변변치 않은 위인이지만 그 아들인 잘라루틴은 만만치 않은 상대라고 들었다. 속히 오라산에 당도하여 적에게 치명적인 기습을 가해야 할 것이다. 역시 주치 형님은 언제나 침착하시군요. 이 오고타이는 사막이 싫습니다. 술병에 모래가 들어갈까봐 술도 제대로 마시지 못해서 그런지 좀처럼 진정이 안 되는군요. 에이, 저 베르키티의 사생아가 또 잘난 척을 하는군. 뭐 틀린 말은 아니니 이번에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기로 하자. 카라쿰 사막을 건너 몽골군은 호라산 서쪽에 있는 도시 네사 부근의 카란다르 성에 당도했다. 그곳은 술탄의 아들이며 잘라루틴의 두 동생인 우즈라그샤와 아쿠샤가 지키고 있었다. 그들의 군대와 조우한 몽골군은 교전 중에 갑자기 패주하기 시작했다. 패주하는 척하며 적을 유인하는 망구다이 전술을 구사한 것이다. 몽골군을 깊숙이 추격한 잘라루틴의 두 동생은 몽골군에 포위되어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 소식은 잘라루틴에게도 전해졌다. 머저리 같은 녀석들,
나와 피를 나눈 형제라는 것들, 그리고 오라즘 전투에 있는 지휘관들이 죄다 머저리들 뿐이니 원. 잘라루띠님, 동생들의 원한을 갚아야 합니다. 어서 가란다르성을 달아나러 가시죠. 이런 병신 같은 놈. 적에게 이 잘나루 뛰는 머리를 갖다 바치란 말이냐? 싸움에는 형세라는 것이 있는 법이다. 이대로 공격한다면 사이좋게 중군과 좌우익을 맡은 징기스칸의 세 아들의 먹잇감이 될 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일단 바미안으로 향하겠다. 그리고 동남쪽으로 나아가 가즈니 지방에 몸을 잠시 숨기도록 하겠다. 거기서 적의 예봉을 피한다. 그렇게 멀리까지 쫓겨 내려갈 이유가 있을까요? 내 놈의 대가리를 떼어서 적에게 던져버려야 되는데 몽골군은 아직 거기까지 마수를 뻗지 못했다. 게다가 거기서는 용병과 토민들을 모아 몽골군의 기병에 대항할 전력을 구성할 수 있다. 그냥 내 놈은 닥치고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칭기스칸은 동남쪽으로 향한 잘라루틴의 소식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세 아들에게는 별도의 임무를 지시하고 몽골의 수석 재판관으로서 야사계 재정을 맡은 시기쿠투쿠를 불렀다. 시기쿠투쿠, 어서 들어오거라. 대칸, 무엇이든지 하명하시죠. 주상 같은 법령을 제정하는 나의 의동생 시기쿠투쿠여, 내게 오라즘의 왕자 잘라루틴의 처분을 명하겠다. 남쪽 지방에서 내 목에 결을 칼을 갈고 있는 그놈에게 사형을 선고해줘야겠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다음에는 잘라루틴의 목을 들고 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45,000명의 정예병을 주겠다. 분발하도록 해라. 시기쿠투쿠는 잘라루틴을 제압하기 위해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과 자부리스탄 사이에 있는 힌두쿠시 산맥 지역에 3만 명을 주둔시켰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북연대가 파르완이라는 평원에서 잘라루틴이 이끄는 군대를 만나 패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시기쿠투쿠 장군, 잘라루틴에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파르완 평원에 신을 치고 있는 적의 세력은 강합니다. 적의 기병은 우리 몽골군의 기병 못지않은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걱정할 것 없다. 드디어 잘라루틴이 내가 쳐둔 덫에 걸렸구나. 평원에서라면 우리 몽골군에 대항할 군대가 없다. 곧 정군을 이끌고 바로 한 평원으로 나아가 잘라루틴의 목을 취하겠다. 잘라루틴은 첩보를 통해 파르완 평원으로 군을 움직이기 시작한 몽골군의 동태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장들과 함께 전략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제장들은 들어라. 이번 전투에서는 내가 중앙을, 우익은 아민 아루마르크 장군이, 그리고 좌익은 아그라크 장군이 각각 맡아서 지휘하도록 하라. 기병들에게 허리띠를 말고삐에 묶도록 지시하라. 왕자님, 아루마리크가 여쭙습니다. 허리띠를 말고삐에 묶으라는 지시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급조한 기병대는 몽골군에 비해서 기마술이 현저히 부족하다. 때문에 낙마할 우려가 높지. 허리띠를 말고삐에 묶게 되면 낙마율이 현저히 낮아질 것이다. 그렇군요. 적의 대장은 몽골군의 수석 재판관인 시기쿠투쿠라고 합니다. 적의 진용은 중군과 좌익의 군사를 모두 균등하게 1만 정도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법관답게 어디로 치우침이 없는 무난한 병력의 분배로 나섰군. 그렇다면 우익의 지휘를 맡은 아루마리크, 자네에게 나의 중군 1만을 더 떼어주겠네. 왕자님, 그렇다면 왕자님이 위험에 처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병을 걷어주십시오. 아마 위험할 일은 없을 거야. 그저 순순히 4명을 따르도록 하게. 다음날 파르완 평원에서 양군의 중군과 좌우익이 부딪혔다. 난전을 벌이던 중 잘라루틴의 중군으로 보강한 호라준 군대의 우익이 몽골군의 좌익을 돌파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전세의 변화를 포착한 시기쿠투쿠가 명령했다. 이런 젠장, 적이 은밀히 우익을 보강했군. 우리 중군의 일부로 좌익을 도와주도록 하라. 몽골군은 한때 수세에 몰렸으나 서서히 시기쿠투쿠의 응급 처방이 맞아들어가기 시작했다. 양군은 점차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할 것도 없이 대등한 상태에서 첫 전투를 마쳤다. 그리고는 각자의 진지로 돌아갔다. 시기쿠투쿠는 대낮의 전투를 분석하며 내일의 전투를 대비하였다. 적이 우익을 강화해서 우리 군의 좌익이 무너질 뻔했다. 우리 몽골군의 위기가 왔으나 다들 푸른 일이답게 잘 극복해 주었다. 적의 밀정은 우리 군의 배치를 필시 오라준 군에게 알려줄 것이다. 밤 사이에 우리 군의 예비말에 인형을 태워서 지원병이 도착한 것처럼 꾸미도록 하라. 적의 사기를 꺾어놓은 뒤에 전투에 임할 것이다. 시기쿠투쿠님, 우리 측 밀정에 따르면 적은 오늘 전투에서 우익을 강화해서 재미를 본 탓에 중군을 두텁게 두는 대신에 좌우익을 넓게 펼친 전술로 나온다고 합니다. 흐흐, 중군의 빈틈을 두다니. 하늘이 이 시기쿠투크에게 승리를 선물하는군. 아군은 중군을 크게 강화해서 적의 중군을 돌파한다. 적의 수장 잘라루틴의 목을 취해 이 전투를 마무리 짓겠다. 다음날 몽골 기병은 시기쿠투크의 명령에 따라 적진의 중앙으로 맹렬히 돌격하였다. 그러나 빗발치는 화살로 몽골 측의 사상자가 속출하였다. 시기쿠투쿠님, 진영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어서 잠시 후퇴를 명하시죠. 에이, 어쩔 수 없군. 후퇴! 아군은 일단 후퇴하라! 잠시 뒤로 물러나 군을 정비한 몽골군은 재차 호라즘의 군대 중앙으로 파고들며 공격했다. 한번 물러났다 공격하는 탓에 시기쿠투쿠는 더욱더 우기를 부려 전투에 임하고 있었다. 적의 진영이 무너지고 있다. 적을 두 조각으로 분단시켜서 각계격파하라. 드디어 잘라루틴의 중군이 후퇴하면서 뒤로 밀리기 시작했다. 호라즘 군이 퇴각하자 몽골군은 호라즘 군의 뒤를 쫓아 깊숙이 침투하기 시작했다. 이때 잘라루틴은 나팔을 불게 했다. 지금이다. 우리 군의 좌우익을 대형을 넓혀라. 모두 덤벼들어 몽골군을 양익으로 포위 공격하라. 시기쿠투쿠는 호라줌군의 움직임에 따라 대형을 넓히며 대응하였으나 호라줌군이 포위를 굳히기 시작했다. 좁은 공간밖에 확보하지 못한 몽골군은 차츰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모두 뿔뿔이 흩어져 후방으로 퇴각하라. 약속한 지점에서 합류하도록 하겠다. 그 명령에 따라 몽골군은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곳곳에서 몽골군의 말과 사람이 같이 자빠지기 시작했다. 몽골놈들이 미리 파둔 수렁에 빠져서 어둥대고 있다. 호라즘의 용사들이여, 말에서 떨어진 적들을 한 놈도 남김없이 청소하라. 이 시기구투구가 이렇게 패하다니. 퇴각하라. 몽골군은 추격하는 적의 휘두르는 칼에 맞아 태반이 죽음을 당했다. 파르한 전투는 초원통 이후에 몽골군이 크게 패한 최초의 전투로 널리 알려져 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전투에서 몽골군의 사상자가 절반을 넘었다고 한다. 제가 상황극으로 묘사한 대목은 호라즘의 왕자 잘라루틴이 몽골군에게 기념비적인 대패를 안겨주는 대목입니다. 이 전투에서 시기쿠투쿠가 이끄는 몽골군이 대략 4에서 5만 정도의 병력, 그리고 잘라루틴이 이끄는 병사가 7만에서 많게는 10만까지 됐다고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더 많은 병력으로 몽골군을 이겼다고 이 승리가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투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에 전술이고, 그 전술에서 호라즘의 잘라루틴이 압도하는 전투였기 때문에 이 전투는 호라즘 군대의 완승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몽골군은 초원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항상 적국의 병력보다 작은 병력으로 전투를 하게 됩니다. 대개 2배 내지는 3배 적은 병력으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도 몽골군이 계속 승리를 해온 엄청나게 상향평준화된 그런 군대라는 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호라즘 원정도 몽골군의 병력이 대략 20만가량, 호라즘 병력은 40만 이상 되는 그런 전쟁이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사실 이때 잘라루틴이 모병한 병사가
병사 수는 많긴 하지만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충분히 훈련되지 않은 토민들, 그리고 충성심이 낮은 용병들이 주가 된 그런 병력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라루띠는 아마 전술적인 승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이 전투에 대한 기록이 상당히 부족한 편인데 그래도 아주 한정적인 기록으로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묘사를 해봤는데요. 일단 서전에서 몽골군의 좌익을 무너뜨림으로써 몽골군의 날개를 꺾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유목 제국의 군대는 대개 중군과 좌우익 세 갈래의 병력을 이용하면서 상대를 교란시키는 이런 전술을 취하게 되는데 잘라루띠는 자신의 군대 중에서 우익을 강화시킴으로써 몽골군의 좌익에 심대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도 몽골군이 대단한 게 이 좌익의 피해를 중군을 보충해서 막아내게 되고 서전에서는 패하지는 않는 평타 정도의 결과를 얻어내게 됩니다. 시기쿠투쿠 같은 경우는 서전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조바심이 굉장히 났을 거예요. 기록에서는 호라즘의 군대가 넓게 벌린 하객 진영과 같은 진영을 펼쳤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시기쿠투쿠는 이 진영을 보고 호라즘군의 중군을 강력하게 돌파해서 호라즘을 좌군 우군으로 끊어버린 다음에 좌우익을 각계격파하는 전술을 채택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잘라루틴의 계책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시기쿠투쿠가 그렇게 행동하도록 유도를 한 거죠. 잘라루틴은 자신의 중군을 가지고 한 번은 강력하게 저항을 합니다. 한 번은 궁병을 동원해서 상대방에게 강력하게 매운맛을 보여준 다음에 상대방이 거기에 도발돼서 쫓아오기 시작할 때 이번에는 깊숙이 멀리 달아나게 됩니다. 몽골군이 깊숙이 들어왔을 때 호라즘의 좌우익은 몽골군을 바깥쪽에서 둘러서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라즘의 중군이 충분히 몽골군을 유인했을 때 중군이 다시 방향을 바꿔서 몽골군에게 역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호라즘 군이 3면에서 몽골군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대형이 되게 됩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한니발이 로마군의 5만 대군을 학살했던 칸나이 전투와 유사한 전투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심지어 카르타고의 한니발 같은 경우는 기병대를 동원해서 로마군의 후방까지 막아서 완전히 상대를 사면에서 포위한 채로 학살극을 벌이게 되죠. 아무튼 몽골군 같은 경우는 가까스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 도망을 친 곳에 또 잘라루틴이 수렁을 파놓습니다. 몽골군의 기병을 무용지물화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보이는데 이 대책까지 맞아떨어지면서 몽골군은 절반의 병사를 잃는 대패를 하게 됩니다. 이 잘라루틴이 이 전투만 봐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전술가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이 파르완 전투에서의 승리 때문인지 칭기스칸 포에서 잘라루틴에 대한 평가도 대단합니다. 처음 등장할 때 무력은 85, 그 다음에 지력은 63 이렇게 되는데 잘라루틴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력이 91까지 올라가고 지력도 74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잘라루틴이 시나리오 두 번에 걸쳐서 능력이 향상됐다는 거는 앞으로 잘라루틴이 펼칠 활약이 지금 제가 묘사해드렸던 이 파르완 전투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후의 활약도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칭기스칸이 잘라루틴이 범상치 않은 장수임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직접 이 잘라루틴을 제압하려고 나서게 됩니다. 이제 칭기스칸이 직접 나서게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상황극으로 묘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칭기스칸은 파르완에서 시기쿠투쿠가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파르완으로 향했다. 병사들에게 2일간에 걸쳐 식사 시간도 제대로 주지 않았을 정도의 강행군이었다. 그는 눈을 감고 팔짱을 낀 채 시기쿠투쿠의 전투 보고를 들었다. 시기쿠투쿠가 보고를 마치자 한참 조용히 귀를 기울이던 칭기스칸이 말문을 열었다. 시기쿠투쿠, 자네는 지금까지 너무 승리만 하여서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 실패의 교훈을 잘 살려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야. 적은 우리의 진영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전투에 임했고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 자네는 우리 원군이 온 것처럼 인형을 매달아서 허장성세를 취했으나 그 술수로
적의 사기를 꺾기는커녕 아군의 퇴로에 설치된 함정에 걸려들고 말았네. 이 점을 충분히 상기하여 이후의 전투에 임하도록 하라. 칭기스칸은 시기쿠투쿠에게 충분한 언지를 준 뒤에 1221년 가을 호라즘의 중심부에서 귀환한 주치, 차가타이, 그리고 오고타이와 호라산에서 돌아온 툴루이와 함께 잘라라틴의 근거지인 가즈니로 급히 진격했다. 칭기스칸이 가즈니에 도착하니 이미 잘라루틴은 그곳에 없었다. 잘라루틴은 계속해서 남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런 젠장, 아군이 승리했는데도 전리품을 두고 서로 싸우게 되다니. 어쩔 수 없이 용병 녀석들을 고용했지만 돈에 환장한 그놈들 때문에 우리 군이 공중분해되어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구나. 과연 호라즘의 미래가 있는가? 왕자님, 너무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왕자님께서 살아계신 이상 호라즘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도 자네라도 내 곁에 있어 다행이로군. 그래, 몽골군이 어디까지 추격해왔다고? 이제 며칠 내로 따라잡힐 것 같습니다. 인더스강을 건너기 전에 따라잡힐지도 모릅니다. 알라신께서 몽골 말들의 발목을 잡아주시길 기대하는 수밖에. 하지만 그러한 잘라루틴의 자주 섞인 기대에도 불구하고 인더스강을 건너기도 전에 잘라루틴의 후위가 몽골군에 따라잡히고 말았다. 1221년 11월 24일 잘라루틴의 호라즘 군대는 인더스강을 배후로 몽골군과 격전을 벌였다. 극심한 수세에 몰리기 시작한 잘라루틴은 다음과 같이 명령하였다. 우리 군의 우익을 이끄는 용장 아민 아르말리케에게 전해라. 이미 이 싸움에서 좌우익은 의미가 없어졌다. 우익은 인더스강과 병행하게 우리 중군을 감싸고 방어에 주력하도록 하라. 잘라루틴이 방어에 특화된 방원진에 가까운 진영으로 대응하자 칭기스칸은 다음과 같이 명하였다. 총군, 반달 대응을 갖추고 여러 겹으로 잘라루틴을 포위하라. 달이 밝아 전투는 밤에도 계속되었다. 몽골군은 잘라루틴의 군을 점차 초생달 모형으로 겹겹이 에어싸고 인더스강으로 조여들었다. 결국 잘라루틴의 군대는 명실상부한 배수의 진으로 극한까지 몰리게 되었다. 이곳은 호라즘군의 진영. 왕자님, 전령입니다. 아르말릭의 우익이 괴멸하였습니다. 창군의 행방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젠장, 살 길이 없는가? 이런 상황에서도 날이 밝아오는군. 왕자님, 도망칠 길조차 없어 보입니다. 최후의 각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 휘하의 정예부대 700명에게 중앙을 수비하도록 하겠다. 몽골군의 포위망을 뚫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싸워보겠다. 잘라루틴은 악귀처럼 전후 좌우를 돌격하면서 결사적으로 싸웠다. 화살이 다 떨어지자 육박전이 서서히 진행되었다. 정오가 되자 잘라루틴은 포위를 도저히 뚫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때 잘라루틴은 뭔가에 홀린 듯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기행을 벌였다. 그는 등에 방패를 메고 손에 깃발을 들고 인더스 강까지 말을 달려가서 6m나 되는 절벽에서 말과 함께 인더스 강의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아니, 저건 잘라루틴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아버님. 저 미친놈이 강에 뛰어들어 자살을 하는군요. 그때 물속에서 뭔가가 솟구치더니 인더스강 건너편으로 헤엄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잘라루틴이었다. 아버님, 술이 확 깨는군요. 아니, 저 녀석은 어떻게 배를 타지 않고도 강을 건널 수 있는 걸까요? 칭기스칸은 도망치는 잘라루틴을 높은 언덕에서 바라보며 침묵하고 있다가 말문을 떼었다. 집념이다, 집념. 그에게는 호라즘의 생명이 자신에게 달렸다고 생각하는 집념이 있다. 호라즘의 술탄은 우매하고 멍청한 인간이지만 저런 아들을 두었기에 행복한 사람이야. 너희들도 보고 배우도록 하여라. 칭기스칸이 이렇게 말하자 그의 아들들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점점 멀어지는 잘라루틴의 실루엣을 노려보기 시작한 것이다. 칭기스칸은 반사적으로 잘라루틴을 쫓는 몽골군을 제지하였다. 잘라루틴에 대한 추격을 중단한 것이다. 적을 철저히 끝까지 추격해서 말살해버리는 그로서는 이례적인 짓이었다. 그리고는 인더스강에서 북상하여 1222년 봄 힌두쿠시 산중에서 여름을 보냈다.
칭기스칸의 본대에 끝까지 항전하는 잘라루틴의 근성이 돋보이는 대목이었습니다. 잘라루틴 같은 경우는 시기쿠투크와의 전쟁에서 승전을 하지만 곧바로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고용했던 용병들이 몽골군과의 전투에서 챙긴 전리품을 가지고 그냥 떠나버렸기 때문이에요. 사실 용병들 입장에서는 칭기스칸과 끝까지 대항할 필요가 없어요. 칭기스칸의 본대가 오게 되면은 자기들은 거의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전투를 해준 대가를 보수로 받는 용병 입장에서는 자기가 죽을 게 뻔한 전쟁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용병들이 이 당시에 잘라루틴을 많이 떠나게 됩니다. 용병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긴 하지만 잘라루틴 같은 경우는 개밥의 도토리가 된 거죠. 그래서 호라준 군대는 어쩔 수 없이 숙련도가 부족한 토민 군대를 주력으로 칭기스칸 본군에 저항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인더스강을 도하하려고 하지만 도하하는데 실패하고 칭기스칸군에 포위돼서 배수해진을 치고 계속해서 칭기스칸군에 항전을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만화 같은 장면이고 한편으로는 초안지에서 유방군에 완전히 포위된 항우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초안지에서는 어떤 사람이 항우한테 이렇게 권유를 하죠. 항우 장군, 저 오강을 건너서 강동으로 간 다음에 제기를 해라. 권토중래라는 한자성어의 유래가 된 그런 권유를 하게 되는데 항우 같은 경우는 그 제안을 뿌리치고 거기서 최후를 맞게 되죠. 근데 잘라루틴 같은 경우는 마지막 생명의 불씨, 마지막 가능성의 불씨를 안고 강물로 뛰어들게 됩니다. 예전에 소설 속 역사 시즌3 프롤로그에서 타데이님이 이 장면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이고요. 뭔가 끝까지 몰린 사람한테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면은 솟아날 구멍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좀 희망의 메시지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초안지의 권토중래라는 한자성어의 주인공인 항우는 정작 권토중래를 못했는데 잘라루틴 같은 경우는 이 계기를 통해서 권토중래를 또 하게 되거든요. 그 장면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묘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팩폭을 근데 하나 하자면은 칭기스칸이 이때 잘라루틴을 추격하지 않은 걸로 얘기가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아쉬워서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잘라루틴을 추격해보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인더스강 이남은 너무 더운 온대 내지는 열대 지역이어서 몽골군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적응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몽골군 같은 경우는 냉대, 한대 기후에서는 굉장한 전투력을 발휘하지만 온대 기후, 열대 기후에서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전과를 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잘라루틴이 인더스강을 건너서 남부로 간 것도 나름대로 몽골군의 특징까지 고려하면은 굉장히 좋은 신의 한 수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몽골군의 추격을 완전히 뿌리칠 수 있었으니까요. 몽골군의 추격을 뿌리친 이 잘라루틴이 어떻게 권토중래를 하게 되는지는 다음 화에 또 묘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